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 기말고사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2번을 한번 좀 보실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각각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제도이다라고 했는데, 요 2번 문항은 정확히 이제 표현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이제 이 어떤 지정 절차라는 게 없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냥 말 그대로 어디서 전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완전히 틀린 개념입니다. 자, 2번 문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이제 3번 문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등록이 취소가 된 경우라고 했는데, 등록이 취소가 됐다고 해서 자격이 취소가 되지는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등록 취소가 자격 취소로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반대로 바꿔볼게요. 그럼 자격 취소가 되면, 물론 이제 등록이 있다는 전제하에 등록은 당연히 취소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연결하는 고리는 뭐냐? 자격이 취소가 되면 결격 사유에 걸리고, 결격이면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등록 취소가 결격이긴 하지만 자격을 취소시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격이지만 자격을 취소시키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결격 사유가 자격을 취소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격 사유가 등록은 취소시켜도요.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었고요. 자, 3번 문제. 개공의 중개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얘는 5번 문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도 의뢰인이 만 18세인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18세면 뭐 우리 미성년이죠. 우리 미성년의 기준은 19세죠. 만으로 19세니까 18세면 미성년이 맞는데 혼인을 하였더랍니다. 근데 자기의 그 소유주택 처분할 때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랬는데, 일단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뭐로 이제 취급을 해주냐면 성년으로 취급을 해주죠. 그래서 단독 법률행위가 가능한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게 이제 뭐냐면, 미성년자인데 얘가 혼인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게 두 가지로 또 작용을 해요. 어떻게 두 가지로 작용을 하냐면, 민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개사법 뭐 이렇게 이제 좀 나눈다면, 민법에서는 혼인한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봅니다. 혼인한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보고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혼인한 미성년자를 여전히 미성년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법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혼인했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민법에서는 성년, 그다음에 중개사법에서는 여전히 미성년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우리 중개사법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뒤에 보면 주택의 처분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주택 처분. 이 주택 처분과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어떤 행위 능력 중에서도 어떤 뭐 그 처분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단독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된 표현이네요. 자, 4번 문제를 좀 보는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해제 정정 변경에 관련한 그런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5번 지문을 한번 보시면, 신고된 부동산의 면적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변경 신고는 할 수 없고 정정 신청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거래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 지분. 이 거래 지분이 바뀌면 거래 지분 비율도 따라서 바뀌겠죠. 지분도 뭐 바뀌고 거래 지분 비율도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덧붙이면 면적이라는 애가 있는데, 나누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세 가지? 거래 지분, 거래 지분 비율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면적까지 해서 우리 거래한 면적까지 해서 이렇게는 뭣도 가능하다고 뭣도 가능하냐면 변경 가능하고 정정 가능합니다. 요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5번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문제 5번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묻고 있어요. 그렇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암기 코드 한 번만 좀 잡아 볼까요? 100만 원 이하의 암기 코드는 휴게설사 위반 표반이라고 해서 8개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휴게설사 위반 표반. 요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과태료. 자, 휴는 이제 휴업 관련한 신고, 휴폐업, 뭐 재개 신고, 기간 변경 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안 했을 때 개는 개심을 미개시. 그래서 설은 손해배상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고요. 사는 사무소 명칭 관련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를 말하고, 이는 이전 신고 안 했을 때 반 두 번 나오는데 앞에는 등록증 미반납 7일 안에 반납을 안 했죠. 그다음에 뒤에는 자격증 역시 7일 안에 반납 안 했고, 표는 표시 광고할 때 일정한 사항을 우리 명시해야 되잖아요. 뭐 명칭, 소재지, 연락처, 또 성명, 명소연, 성명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드러내지 않았다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정답은 4번이죠. 고용인 고용과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6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확인 설명 방법이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요. 5번 문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인적 사항에 관하여. 그럼 인적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사항은 뭐예요? 그 사람의 주소나 성명이나 주민 남바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대. 그지? 대장과 등기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등기부 혹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이랬으니까 옳지 못한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표시에 관련해서 서로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 표시. 그러면 이제 대장이 맞는데 이거는 우리 권리관계 혹은 뭐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이니까 등기부가 우선이고요. 자, 7번이요. 행정기관의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자, 2번 문항을 한번 볼게요. 국장과 시도지사도 개공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일단 여기까지는 맞아요. 우리 이제 국장이든 시도지사든 혹은 등록관청이든 개공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는 있어요. 지도감독 할 수는 있는데, 위법 행위를 만약에 적발을 했다 하더라도 직접 행정처분을 때릴 수는 없죠.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의 권한은 오로지 등록관청만, 그죠? 등록관청, 시군구 등록관청. 그래서 이제 국장은 뭐 협회라든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그다음에 이제 시도지사는 뭐 우리 그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나 소공을 상대로 하는 행정처분만 가능하겠죠. 자, 8번 문제는 우리 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이제 벌칙이라고 하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1번 문항부터 한번 보죠.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되어는 1년 1천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2번에 직접거래 상방대리 3년 3천에 들어가고요. 3.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러니까 이제 무등록 중개업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 뭐 의뢰를 받거나 하는 것을 우리 협력행위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금지행위 중에 하나죠. 1년 1천에 들어갑니다. 여기 3년 3천 틀렸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양도되어 뿐만 아니라 양수되어 한 사람, 뭐 요거 우리 그 1년 1천에 처해지죠. 그리고 5번에 보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부정 등록을 말하니까 3년 3천에 해당이 되네요. 4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문제 9번. 각종 제재 규정과 그 대상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업무에 실제 이제 종사를 하진 않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양도대여했다 그러면 1년 1천에 형벌에다가 뭐 자격 취소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으니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2. 소속 공인중개사는 형벌과 질서벌의 대상은 되지만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소공도 뭐 이제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 형벌받고 3년 3천, 1년 1천, 행정실습을 과태료, 500짜리 과태료, 연수교육 우리 안 받으면 500짜리 과태료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중개보조원은 형벌은 받을 수 있죠. 금지행위 같은 거 하면 뭐 3년 3천, 1년 1천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없어요. 왜냐면 얘는 뭐 등록 자격 없으니까요. 행정실수벌도 또 중개보조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재 규정이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형벌을 받긴 하죠. 금지행위 같은 거 하면. 그죠? 예. 3번도 틀렸고 4. 법인인 개공은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의 대상은 되지만 형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법인도 우리 이제 금지행위 같은 거 하면 3년 3천, 뭐 1년 1천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용어가 이제 이런 처분이라는 용어가 행정처분은 이제 뭐 등록 취소, 뭐 자격 취소처럼 취소랑 그다음에 또 뭐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이런 것처럼 정지 처분을 합쳐서 행정처분이라고 하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 얘기해요. 500짜리, 100짜리 이런 과태료 있죠. 그죠? 그다음에 형벌은 이제 3년 3천, 1년 1천에 형벌 떨어지는 그런 형벌을 얘기하는 거고 글자 그대로. 자, 5번 문항. 거래정보사업자는 형벌, 처분, 질서벌 모든 제재 규정의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모든 거래 규제의 어떤 제재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공, 거래정보사업자 그리고 소공까지 개공, 거래정보사업자, 소공까지가 제재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재 복 터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재 복 터졌다. 다 받는다. 자, 누가 다 받는다고요? 개공, 거래정보사업자, 소공. 그래서 우리 중개보조원하고 또 우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받고 일부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거래정보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재의 대상이 다 되죠. 자, 문제 10번이요. 행정처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하기 전에만 하니까 뭐 이제 정지, 뭐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이런 거 할 때는 청문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반드시 청문을 거친다는 건 맞지 않고 행정처분에는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가 있다 이랬는데 하나 빠졌네요. 지정 취소가 있잖아요. 거래정보사업자가 받는. 왜 3번에 이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서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이제 등록 취소에는 절대적 취소도 있고 상대적 취소도 있으니까 뭐 소위 상취라고 하면 꼭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 거죠. 4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법령상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법에서는 이제 이의 신청 이런 제도라는 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취소가 뭐 나는 불만이다, 뭐 이의할 일이 있다 그러면 정식 이제 우리 어떤 재판을 다룬다든가 행정소송 아니면 행정심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쟁송을 해야 되고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아예 없다 우리 법에서. 다음 5번에 등록 취소 처분을 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등록 취소에서 보고 제도가 없어요 일단. 그러면 취소 중에서 보고는 자격 취소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자격 취소가 되면 5일 안에 장관한테 보고하고 또 5일 안에 다른 시도회사에게 통지해서 시험을 볼 수 없도록, 그죠? 3년간 뭐 그런 어떤 제도가 있는데 그건 자격 취소에서는 있는 일이고 등록 취소에서는 없는 일이죠. 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11번 다음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협회 문제이죠. 자, 협회 관련해서 이제 4번을 좀 보면 협회 공제사업, 협회가 이제 우리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공제사업은 회원 상호 간의 부조를 위해, 이제 여기서 회원 상호 간의 부조를 위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회원 간에 서로 돕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맞아요. 운영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지문이고요. 요 4번 문항이 기출 지문이에요. 20회 이전에 이제 기출되었던 지문인데 많이들 우리 수험생들이 틀렸던 지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협회 공제 사업의 목적은 회원 간의 부조가 맞아요. 그런데
꼭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이 협회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 사업의 목적은 상호간의 부조가 맞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공제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 지문은 기출지문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주시고 계시면 좋죠. 자, 12번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었죠. 이 매수신청 대리 등록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제 트렌드가 요거 좀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언제 취소가 되느냐 이제 이걸 잘 물어보는 편인데 여기에 이제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죠. 우리 매수신청 대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겸업으로만 할 수 있어요. 겸업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중개업 안 해. 대리업만 할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혼자만 하는 건 안 되고요. 같이 할 때. 그러니까 중개업도 하면서 대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허용이 되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이쪽이 이제 취소가 먹으면 여기 이제 취소가 되면 이건 못 하는 거지 당연히. 폐업해도 못 하고요. 폐업하면 취소로 받는 거예요. 정지돼도 정지로 받고 여기 휴업하면 여기도 반드시 휴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휴업을 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는 정지 처분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번 문항에 보면 대리인인 개공이 중개업과 관련한 개공 등의 금지 행위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금지 행위는 절취, 상취 중에서 상대적 취소잖아요. 그죠? 상대적 취소니까 상취라는 게 뭐야?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정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정지되면 여기도 정지 먹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는 이게 아닌 거죠. 그죠?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3번은 소공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2번 문항을 좀 보면 당연물을 수행한 경우라도 그쵸?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했는데 소공이 당연물을 수행했다라고 하면 어떤 의무가 생겨요. 어떤 의무가 생기냐면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생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뒤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볼까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절대 없는 의무가 좀 하나 있다면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소공한테는 없는 의무입니다. 작성, 교부, 보존. 다만 작성의 권한은 있어요. 그러니까 소공이 거래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작성할 수 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뭐는 아니다. 의무는 아니다. 그러면 이런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개공한테만 있다. 그러니까 소공한테 이거 안 했다고 말하자면 자격 정지를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14번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 취소를 묻고 있는 거죠.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기억번에 결격사유, 결격이면 절취죠. 니은번에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뒀다. 이중사무소인데 상취. 그 다음에 법인이 해산, 절취. 그리고 니을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 공개, 비공개, 상취. 그죠? 그 다음에 미은번 업무정지 중에 업무를 했다. 업무정지 중에 업했다. 그럼 절취. 그 다음에 비읍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직접 거래 상방대리 금지행위니까 상취. 그 다음에 15번 중개대상물의 매매업했다. 금지행위니까 상취.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3개가 절취에 해당이 되네요. 자, 15번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의뢰인에게 설명한 경매에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1번 매수인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그러니까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은 언제 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은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 완납한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우리 등기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187조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등기까지 격려한 때이다. 틀린 말이 되겠죠. 자, 16번은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3번 문항을 좀 보시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수호합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종손에게 전속적인 권리나 뭐 그렇습니다. 종손이 후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종손이 후손 없이 사망한 경우를 한자로는
절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대가 끊겼네, 어쩌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절가를 얘기해요. 절가. 네, 그럼 가문에 이제 후손이 없다는 얘기죠. 이러면 권리의 주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분묘기득권도 소멸한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진 않고요. 예, 종손네 집에 아들이 없을 수 있죠.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종손네 집 때 원래는 또 손도 귀하고 그런 거잖아요. 원래 종손네 집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종손네 집에 아들 없다. 아들 없이 종손이 사망했다. 그러면 절가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종손네 집안은 이제 뭐 그 대가 끊긴 거지만 종손에 누가 또 있어요? 동생 있을 거 아니에요? 종손의 동생. 동생네 보면 또 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동생네는 또 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 아들이 이어받으면 되지. 얘를 차종손이라고 해요. 차종손. 그러면 자, 친동생의 아들이 없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사촌 동생네 집에는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사촌 동생네 아들한테 넘어가는데 이것도 차종손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하나 더 붙여서 차차래, 차차종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들 없으면 친동생, 뭐 친동생 없으면 사촌, 사촌 없으면 뭐 팔촌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서 승계시키는 뭐 그런 제도가 있는 거죠. 17번. 다음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에서 설립됐다면 뭐 대한민국 뭐 상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설립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이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이 1번 문항이 맞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매매 계약이 포인트죠. 뭐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물건이 토지, 건축물, 권리, 뭐 혹은 지위 이렇게 세 개잖아요. 예, 근데 토지는 당연히 신고 대상물이고 거래 계약은 공급 계약과 매매 계약이 신고 대상인데 매매 계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30일 안에 당연히 신고해야 돼. 설사 이것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30일 안에 해야 되고요. 이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1번이 맞고 2번. 외국인 등의 사전 허가 구역 안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국인은 군문생야라는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잖아요. 군문생야. 그러니까 군문생야라는 게 있어요. 군문생야. 예, 이 군문생야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군이 뭐예요? 군사 시설보호구역, 네, 그다음에 문은 문화재 보호구역, 생은 생태와 경관 보전지역이고요. 야가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인데 이게 외국인 허가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외국인 허가구역. 근데 여기 안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했다. 그러면 2년에 2천, 네, 2년에 2천. 근데 여긴 지금 2년에 30%, 2년에 30%는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적용되는 제재가 되겠죠. 3번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60일 아니고요, 15일 안에. 그 다음에 이제 4번 외국인은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허가 구역인데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경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군문생야 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허가받아야 되는 권리는 온리 소유권만, 지상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만 허가의 대상이 되고요. 외국인 허가구역에서는 온리 소유권만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5번 외국인 등은 부동산거래 신고법상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안에 허가 대상 토지의 경우 허가 없이 하면 안 되지. 외국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18번은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데 1번 문항 볼게요.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의 범위가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일정액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 상임법 서울특별시 기준 서울 기준 9억 초과잖아요. 서울특별시 기준 9억 초과. 이 9억 초과 하더라도 몇 개 규정은 또 좀 적용이 되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자면 대항력이라든가, 대항력, 그다음에 뭐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든지, 우리 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제도, 뭐 그다음에 뭐 3기 이상 차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규정,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9억 초과하더라도 근데 여기 일본에 보니까 일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상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 중 본질인 우선 변제권은 여기 안 들어가요. 그죠? 우리 그 뭐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그다음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 뭐 3기 이상 차임 연체했을 때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규정 뭐 이런 거는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우선 면제권 이거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선 면제권 규정이 적용된다는 표현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19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문제입니다. 자, 틀린 거라고 물었어요. 2번 문항을 한번 볼게요.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날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췄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먼저 확정일자를 갖추는 거 상관없으니까 계약서 쓰고 막바로 우리 이제 뭐 공증사무실이나 뭐 이렇게 가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느냐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다음 날이 되어야 이게 대항력으로서의 효력이 생기고 대항력이 있어야 우리 우선 면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면제권도 생기니까 마친 날을 기준으로가 아니고 마친 날 다음 날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겠죠. 이번이 틀린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를 한번 가보죠. 포상금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다음은 이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의한 포상금 관련한 사례인데 가불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단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조건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자, 이 포상금 제도가 작년 우리 30회 본시험에 2개 나왔어요. 이제 공인중개사법 포상금 나왔고 또 부동산거래신고법의 포상금이 각각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요거를 좀 하나 이렇게 뭐 제가 지금 만든 예상 문제처럼 이렇게 모아서 하나 이제 통합 유형의 문제를 하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의 문제 나오면 반드시 표를 하나 만드셔야 돼. 이거는 절대 암산으로 풀어낼 수가 없는 그런 문제니까요. 값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자, 기억번. 값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포상금 지급 사유냐 이게 부정 등록이니까 지급 사유에 일단 해당이 되죠. 그러면 기소유예, 뭐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A 건에 대해서 얼마? 50만 원 일단 적어주고 니은 거짓으로 거래 신고를 한 B를 을이 신고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으로 하게 되면 이제 취득가액의 5% 상당액의 과태료 부과받는데 그 과태료가 지금 6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부과받은 게 요거에 몇 퍼센트? 20% 부과받을 수 있는데 그 20%가 한도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B에 대해서는 얼마만? 1,000만 원만. 1,000만 원. 1,000만 원. 그쵸?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디귿번 가불은 포상금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취득해 이것도 신고하면 50만 원짜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를 신고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시가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검사가 공소 제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25만 각각 적어주시고 균등 배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을번은 을이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D와 E를 한 번에 2명 신고했는데 D와 E에 대해서 각각 이행강제금 2천. 이거는 뭐 이행강제금 액수에 연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정적으로 50만 원 주는 거죠. D, E 각각 50만 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이거 토탈 내면 되는 거죠. 여기는 75만, 여기는 1125만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상으로 우리 메가랜드 기말고사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말고사 풀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공부하시는데 좀 힘들더라도 요즘에 이제 우리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조금만 더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든 건 다 누구나 다 힘들잖아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